안녕하세요. 자, 공인인증서 법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98쪽 토지거래 과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만 이제 세 문제를 출제했죠. 종합문제 형식으로 출제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오류를 하나 범했고요. 점을 하나 안 찍는 바람에 모두 용납 처리됐죠.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보겠습니다. 그럼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음에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만약에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누굽니까? 그럼 국장이 지정하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다음에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어요. 그럼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이유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죠.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국가의 개발 사업 등으로 만약에 투기적인 우려가 있다, 투기 우려가 있다 하면 동일 시도 아닐지라도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지정 가능 지역이거든요. 그럼 지정 가능 지역은 물론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죠. 먼저 광역 도시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된다. 그럼 투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법령 제정의 개정, 폐지 등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게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 그럼 투기 우려가 있죠. 자,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게 그러면 투기 우려가 있겠죠. 물론. 자, 마지막으로 투기 우려가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그래서 투기 우려로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암기사항이 수행사 우려로 돼 있죠. 수행사 우려. 우리 그저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는 허당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우려된다. 이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수행사 우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다음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투기 우려가 있다. 그럼 이들 지역에 지정합니다. 수행사 우려로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이들 지역에 대하여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딱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이게 이제 공법 쪽에서 있잖아요. 낼 때도 이 부분을 아주 잘 물었거든요. 우리 쪽에서 넘어온 다음에 이 부분을 자주 묻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 그러니까 99쪽에 있는 맨 위에 그림,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십니다. 자, 그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가, 이거에 대하여 조사하겠죠. 그러면 조사를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겠죠. 자, 그럼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죠. 그럼 지체 없이 공고 나갑니다. 그럼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공고하는데 이때 공고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해 지정했는가? 토지의 소재지라든가 용도지역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정기간이 5년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를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지정기간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요거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데 지형도가 공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가구역 지정할 때요. 관보를 보면 거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도 25,000분의 1, 5만분의 1 지형도죠. 그래서 축척 25,000분의 1, 5만분의 1 지형도를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축척이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축적으로 내는 바람에 점을 하나 안 찍어갖고 모두 응답 칠해졌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지형도 공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이 있거든요. 이걸 기준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에 대한 사항도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익히세요. 이거는. 자, 그럼 허가구역 지정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하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했잖아요. 그럼 국장에게 통보해 주고요. 시군구청장한테도 통지합니다. 그럼 이자는 지금 시군구청장은 항상 통지를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자는 허가권자예요.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바로 시군구청장입니다.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기본적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통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자가 여기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줘요. 그러면 등기소장한테 지체 없이 다시 통지하는데 이자가 왜 등기소장한테 통지하겠습니까? 등기소장 통지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이전 늦게 하잖아요. 이전 늦게 하게 되면은 허가증 첨부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소장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소장한테 이자가 통지하는 겁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장이 다시 공고 나가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공고 나가는데 이때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7일 이상 공고하고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이 열람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람 기한은 15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람이잖아요. 그럼 15으로 기억하세요. 열람이니까 15. 공고는 7일 이상입니다. 숫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시군구청에 이렇게 이제 다시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돼야 되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은 일단 지정 공고한 날이에요.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 후다. 5일.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지정공고 나갔어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과목에 5일이 몇 번 나온다겠어요? 2번 나온다겠죠. 2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구역 효력 발생 5일 후에 발생하고 있고요. 5일이 또 하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격 취소.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내 국토부 장관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른 데서 시험을 못 보게 해서 통보해 주는 거니까 자격 정지 시에는 5일 내 보고 통보가 없습니다.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허가구역을 다시 묻는 거예요. 재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재지정할 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가거든요. 그대로 가는데 재지정 시에만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추가돼요. 재지정 시에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재지정을 한다. 그럼 심의가 있기 전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더라.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이 지정한다면 당연히 이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재지정한다면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고하고 통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지정 시에만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 주의하시고 최초로 그럼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요.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을 해제를 하거나 축소하는 겁니다. 그럼 해제 축소할 때도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 심의를 항상 거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걸 꼭 주의해 주시고, 그럼 이때 해제 축소에서요. 일단 한 가지 참고할 점이 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해제 축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해제 축소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제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 축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절차를 거쳐서 그대로 이제 해제 축소를 하게 되는데 도교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바로 허가구역 지정 절차였어요. 여기서 참고인데 이거 거기 그 99쪽에 말이에요. 효력 발생 부분에 이거 가로 열어 갖고 써놨는데 지금 메모해 놨는데 재지정을 하거나 축소 해제하잖아요. 그럼 재지정을 하거나 축소 해제할 때는요. 지정 공고 이거 축소 해제 공고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지정할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재지정이나 축소 해제할 때는 바로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참고하세요. 그거는 자,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허가 대상 계약 여부.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이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거 잘 묻지 않고는 있습니다.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였지 않습니까? 허가구역으로 딱 묶이게 되면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예요. 안에 있는 토지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수반하는 소유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소유권 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유상 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물변제 예약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특이점이요. 여기 지상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래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거래가에서는 지상권이 들어가요. 왜 그랬냐면 지상권은 최단속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피해가는 겁니다. 지상권은 최단속 기간 때문에요. 이게 매매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지상권을 규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지에서는 유상의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약, 요것이 바로 이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이해 두시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거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하고 상속, 판결, 경매, 법률의 기준과 물권동사의 세 가지, 요 6가지는 꼭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 그럼 매매, 교환은 지금 현재 유상계약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럼 증여입니다. 무상계약이죠. 그럼 대상이 아니죠. 증여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판결, 경매를 따졌는데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것도 없죠.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시켰고요.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은 짜고 칠까봐 전부 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에 판결이 빠지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거꾸로 짜고 칠까봐. 그러니까 이제 판결서 이거 판결로 만약에 허가구역의 토지를 2년 늦게 한다. 촉탁으로 물론 넘어가지만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촉탁을 해줘요. 그래서 판결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허가를 면제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가 못 받을 것 같다.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해야 되겠는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경매 물건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경매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입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이제 감 잡아두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참고. 지금 공매 있지 않습니까? 공매는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 공매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죠. 온비드를 통하여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공매는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고 유입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 비업무용 공매는 그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은행이나 기업체가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온비드를 통하여 입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매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이건 개인의 특수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만약에 비업무용 공매를 취득하잖아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특수한 매매로 보시면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비업무용 공매를 했는데 3회 이상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 봤어요. 그래갖고 비업무용 공매를 했는데 3회 이상 유찰이 됐다. 내가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3회 이상 유찰 시는 면제예요. 그런데 압류부동산 공매 있죠. 이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압류란 말 있잖아요. 이건 세금을 체납했지 않습니까? 그럼 체납자 재산에 대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이 압류 들어가죠. 이게 압류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세무서나 지자체장이 직접 공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맡기게 돼 있죠. 그래갖고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하는 공매가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는 근거법이 국세징수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세징수법의 기준을 보면요. 경매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래갖고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거는 실질이 경매와 똑같아요. 그러면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압류부동산 공매로 낙찰받았거든요. 그럼 허가 면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면제하겠죠? 경매처럼.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를 면제해버립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우리 교재에 지금 이게 고딕체로 그 진하게 써 있는데 조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이라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요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류부동산은 처음부터 허가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공매 이제 이해를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고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군문생 야를 취득하면서 허가를 받아버리면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플러스 표시로 공공기관 등의 허가한 주란 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국가 등에 대한 특례거든요. 국가 등에 대한 특례인데 그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또는 양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목적 하에 취득하겠죠. 시군구청장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과 협의가 성립이 되면 이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국가 등에 대한 특례예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이때 모든 거래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기준 면적, 허가를 유효하지 않는 기준 면적이 있죠. 이게 이제 기준 면적인데, 이 기준 면적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지죠. 그럼 도시지역은 여러분들이 주상공록이라는 거 이제 아셔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형지역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도 150, 녹지지역은 200, 그 다음에 미지형지역은 60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많이 들어본 숫자죠, 이거. 뭐 분할 금지 면적인가 된다면서 이게. 그래서 60 앞뒤로 60이죠. 1515 200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뒤로 60 그다음에 1515 200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상공록 미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도시지역 기준 면적이에요. 이 면적 이하로 온다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지역 밖이에요. 그럼 도시지역 밖은 기준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면 이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농지는 조금 더 크게 거래되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이면은 대규모로 거래되니까 이때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 면적 도시지역 밖은 배수로 가고 있죠. 숫자가 배수 2배 250, 500, 100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숫자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럼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기준 면적이고, 이 면적에서 최소화시킨다면 10%까지, 최대화시킨다면 300%까지 이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300%라면 3배를 얘기하죠. 그죠? 그럼 이 얘기죠. 주거지역에서 6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10%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기준 면적에서. 그렇게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모두 허가받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걸 늘릴 수 있어요. 3배까지. 그럼 주거지역 내 토지는 300제곱미터, 180이죠. 18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에서 300%까지 이거 조정하여 공고가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요 기준 면적 개정이 된 거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면적 산정의 특례란 말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해두시는데, 이른바 이제 면적을 이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 파는 거 있죠. 쪼개서 파는 거, 요걸 갖다가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요거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자, 이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1단의 토지 거래예요. 그럼 1단의 토지라는 건 그거죠. 한 용도로다가 이제 그 토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단의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순한테도 그 예를 든 바가 있는데, 요게 상업지역이죠,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요 상업지역 내 토지로서 세 필지가 있네요. 요 세 필지가 공장용지였어요. 이게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 공장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1번지, 2번지, 3번지거든요. 면적은 이게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단의 토지죠. 공장으로 갑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요.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러자 이 갑이 이 3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업지역은 지금 다른 정함이 없다면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딱 150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안 받았어요. 근데 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죠. 1년 내에 이제 2번지 토지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예요. 또 2번지를 을한테 파는 겁니다. 또 그럼 이때는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이거예요.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그럼 이때 기준 면적이 초과하면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적 기준을 피하는 거 꼼수를 지금 막기 위함인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한 다시 거래를 한다.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면적 기준을 초과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띄어서 파는 거, 쪼개서 파는 걸 막기 위함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분할거래. 요것도 지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럼 분할거래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밖에 이게 지목이 전이었어요. 면적이 800제곱미터였거든요. 이게 1번지 토지였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800제곱미터였는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그러자 이제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거래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기준면적을 지금 초과하고 있죠.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쪼개요. 면적을 분할하는 겁니다. 1번지, 1의 1번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400제곱미터씩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을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면적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팔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기준면적을 초과했던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된 다음에 분할되어 거래된다. 이때 최초의 거래는 기준면적을 아예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면적 기준을 피한 좀 꼼수를 막기 위함이라는 걸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분할하여 거래하는 게 아니고 지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분필하지 않고요. 지분으로 2분의 1로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분 거래 포함해요. 다만 이 분할이 국가 등의 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만약에 이걸 분할한다. 그럼 이때는 제외겠죠.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준면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준면적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는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죠.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시지역은 기준면적이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그죠?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농업지역이냐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지 지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도시지역 밖은 기준면적이 이게 지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소이냐 아니면 임야냐. 그래서 지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지문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녹지지역 내 즉 그래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OX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OX X죠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녹지지역은 기준면적이 200이죠. 농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녹지지역을 봐야 돼요. 녹지지역은 기준면적이 200이니까 지금 400제곱미터는 따로 정함이 없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 계약 기준면적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101페이지. 이제 토지거래가 절차로 가요. 자,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먼저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허가 신청 관할은 시군구청장이 되겠죠. 토지소재관할 시군구청장 이자가 허가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거래일지라도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공한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예요. 중개했을 때는 개공이 직접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되죠. 그럼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9회 때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9회 때 다음 중 토지거래허가 계약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거 이걸 물어봤어요. 정답이 개공이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 이거 개공을 기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가 꼭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토지 거래가 신청할 때는요, 자금 조달의 계획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금액이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 토지 부분이 추가됐잖아요. 그럼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1억 이상,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는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을 내게 돼 있었죠. 다만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왜? 여기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거래가 신청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가 신청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별도로 또 안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점 일단 꼭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이거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하여 그 토지의 현황을 이제 사진 촬영하여 보관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허가증 나갑니다. 다음에 기준에 부적합했다. 그럼 불허가 통지해야 되겠죠. 다음에 선매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럼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그럼 선매가 뭐냐? 선매가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한자로 쓰게 되면 선매란 말이 먼저 선자에다가 살매자죠. 상당히 말이 좀 어려운데 먼저 산다는 뜻이죠, 이게. 그죠? 이건데 그러니까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이게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각종 공사들, 공공기관이 이걸 먼저 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라면. 그죠? 그래서 그런 협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매는 결국은 먼저 산다는 뜻인데 협의 매수를 얘기합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먼저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선매다. 그럼 선매에 대한 반대말이 뭐겠어요? 강제 매수죠. 수용이죠, 수용. 수용에 대한 반대말이 바로 선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럼 이렇게 토지공사에 사겠다고 만약에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었다. 그럼 이 사실을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 불허가, 다음에 선매 진행 중 사실을 통지하는데 이건 며칠 내야 되느냐? 1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일인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거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그 처리 기한 내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아무리 봐도 이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에서 15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처리해야 된다. 맞았어요. 그다음에 15일 내 허가 불허가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5일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15일에 이렇게 허가 불허가 통지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날 이 처리 기한이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5일이 끝난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해두세요.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허가 건지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이제 그 허가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허가 기준. 그러면 이제 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제 허가 기준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때 허가 기준은 일단 그 1번이 실수요성이죠. 가로 열고 써있죠, 지금. 그 다음에 103쪽에 2번이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대요. 다음에 3번이 면적의 적정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단은 실수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에도 맞아야 돼요.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면적의 적정성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실수요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성을 이해해 두시는데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성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다시 102쪽으로 들어왔어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 후에 내가 전원주택지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에요.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사용해야 됩니다. 이용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쓰겠다. 내가 경로당 부지로 쓰겠다. 이걸. 그러면 이때도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 어업인,
그 다음에 뭐 임업인 이런 분들이 농업이나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만약에 허가구역에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이용 의무기한이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자, 2년인데 교재 잠깐 교재 보실래요? 거기 교재에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있죠, 니은.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 이거 실효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농업인이에요. 여기가 주소지인데 이 주소지로부터 허가구역이 30km 내에 있잖아요. 30km 내에 있다면 여기 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경영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 통작거리라고 해갖고 20km였거든요. 근데 이게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업인이 허가구역 내 농지를 30km 내에 있다면 이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차들이 고성능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km 훅 밟으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30km 내에 있다면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교재 디귿 부분이에요. 디귿. 이번엔 농지를 농업인이 수용당했어요. 수용. 농지를 수용당하면 대체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겠죠. 대체 농지. 그죠? 그럼 이때는 거리 제한을 완화했어요. 몇 킬로까지 완화했느냐? 80km까지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용당한 농지에 대체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80km 내에 있는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리 제한을 완화했죠. 대신 3년 내 취득해야 돼요. 3년 내. 자, 그래서 이거 충분히 수익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는 80km까지 거리에 있는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수용당한 농지가 공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억이었어요. 수용당한 농지가액이. 근데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데 대체 농지가액은 10억이랍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거는 공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전 토지가액 이하에 됩니다. 수용당한 농지가액 이하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 동그라미 4, 5, 6번이죠. 동그라미 4, 5, 6번은 이게 공통점이 그거예요. 사업에 쓸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업에 쓸 목적으로. 이게. 그럼 이때는 사업에 쓸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사자니까 4년을 써야 됩니다. 이건 4년이에요. 이용 의무 기간이 4년입니다. 다만 거기 그저 4년이란 말에 메모가 돼 있는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내 분양을 완료해 버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4년 내 분양을 완료해 버리면. 자, 그래서 사업에 쓸 목적이라면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4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내려갑니다. 허가구역에 속하고 살고 있는 자예요.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쓰기 위해서 다음의 용도 이용한다. 그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통상적인 경제활동,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제 농지 외 토지를 이번엔 수용당했어요.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대체 토지는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농지를 수용당했다, 대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그랬고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다, 역시 3년 내라면 대체 토지를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럼 물론 종전 토지가액 이하로 지금 취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때도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네요. 문제 없고. 다음에 그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예요. 내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허가구역 내 토지죠. 이거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현상 보존의 목적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내 땅이거든요. 내 토지인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내 토지 옆이. 근데 내 토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쓰기 위해서. 근데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지금. 그럼 여기에 내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내 토지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쓰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게 현상보존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토지를 쓰기 위해서 허가구역 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걸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현상보존 목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럼 도로 개설했으니까 몇 년은 써야 되겠습니까? 5년은 써야 돼요. 5년은.
자, 그래서 현상보조 목적으로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공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자예요.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쓰기 위해서 허가공인 토지를 취득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도 임대사업료로 취득했으니까 5년은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실수요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목적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더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 의무 기간과 실수요성에 대한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손님이 왔을 때 내가 허가공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어떤 목적인지 물어봐야 돼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성 암기해야 될 것 같아서 두음자를 땄죠. 이게 그래서 거복농사 대여님이에요. 메모가 돼 있죠? 거북이 농사입니다. 거복농사. 거복농사는 대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대현임. 대체 토지 취득, 현상보존 목적, 임대사업용으로. 임, 대현임. 이렇게. 그래서 거북이 농사 대현임. 이게 실수요성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용 의무 기한은 기본적으로 2년이죠. 2년인데 사업에 쓸 목적은 몇 년? 4년. 현상보존 목적과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5년을 써야 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성에 대한 부분을 봤고 이제 103쪽 맨 위에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았다. 그럼 허가를 해주지 않고요.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생활환경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럼 당연히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다음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면적도. 그러니까 이거죠. 거주용 주택용지로 만약에 300평 정도만 취득하면 될 것 같은데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목적인데 3,000평을 취득하겠대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원주택을 쓰려면 적어도 1,000평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지. 근데 어쨌든 면적의 적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허가 기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허가 불허가의 효과를 지금 보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선매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15일 내에 통지 안 하면 다음날 허가반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허가증이 나가면 이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게재하고요. 만약에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농취증 받은 것으로 의제. 아주 잘 물어봅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농지에 대하여 만약에 허가증을 내주고자 할 때는 농취증 발급권자인 시구 읍면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 내주려는데 괜찮겠느냐?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왔잖아요. 그럼 농취증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고맙게도.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럼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이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농지에 대해서 내가 허가증 나왔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토지거래가증 받았거든요. 그럼 거민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거민이 의제되고 토지거래가증을 받아도 거민이 의제됩니다. 그래서 거민제도가 유명무실해 버렸어요. 의제되는 게 많아져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이번엔 이제 이번엔 불허가 나갔다. 그럼 불허가 나가버리면 이때는 이거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매수 청구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허가권자한테 불허가 나가면 이거 한 달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가 이제 이거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네가 허가 안 해줬으니까 네가 사라 이 얘기죠. 그럼 이때 기준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기준가격이라는 게 원래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이게 공시지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중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싼 가격이 뭐예요? 공시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네가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가장 싼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할 때 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적었다.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매수 청구 들어오면요.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있잖아요. 이걸 30회 때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이 문제 아예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건데
거기 그 103쪽의 맨 밑에 박스 처리돼 있죠. 누가 매수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농산식품유통공사, 석탄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이런 자로 하여금 이제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 중 불허가 처분 시에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낸 거예요. 이놈의 공사들 이름 출제자도 아마 암기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나쁜 놈이죠. 지도 암기 못하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쓰겠어 이거. 그래서 틀려라고 한 문제씩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방공사가 웬만하면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매수자에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넘어가죠. 이제 이의신청. 자 이번엔 이제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요.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역시 한 달입니다. 이것도. 그럼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충분히 수긍이 가요. 그러면 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할 일이 있을까? 뭐 굳이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았는데 계약이 안 됐다든가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럼 뭐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허가 나갔을 때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 달 내에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의신청 들어왔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달이다. 이 숫자들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 무효라는 거 아셔요.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면 이건 유동적 무효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형사처벌도 받는데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이때 이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그럼 외국인 허가 위반이 있었죠. 지난주에. 외국인이 군문생야를 취득하면서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럼 그 계약 무효였죠. 그 다음에 외국인 허가 위반은 2년에 2천이었어. 근데 토지거래 허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아주 외국인 허가와 비슷합니다. 그 작년 시험에서 뭘 물어본 게 있냐면요. 종합문제 형식으로 이쪽에서 두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부과할 때 비율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 참 신기하게 냈습니다. 비율 형식 말을 참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비율 형식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아닌 거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이렇게 냈는데 정답은 이거였죠. 외국인 허가 위반은 2년 이하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율 형식이 아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죠. 30% 비율 형식으로 부과되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5% 이하의 과태료죠. 그것도 비율 형식이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허가 위반은 2년 이하 또는 30%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허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 일단 벌금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제재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할 때는 청문하게 돼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105쪽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105쪽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요거는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실래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